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은경의 생생경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를 파헤치는 생생포커스. 논란의 쟁점은? 네, 오늘의 인터뷰는요. 그리스 국민투표 긴축안 반대로 결과가 나온 이후에 그리스 사태는 어디로 갈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합니다. 그리스가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유럽과 이 채권단의 지원을 더 받고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 긴축을 더 하느냐 이걸 놓고 예스, 노를 물어봤죠. 이제 저까지 익숙해진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어로는 오히. 이게 노를 뜻하는 말입니다. 아니다. 반대하는 거죠.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 치프라스 정권이 바라던 대로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긴축을 더 안 하면은 채권단도 돈을 더 안 준다는 겁니다. 그게 입장이기 때문에 어쩌려고 이러는 건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진짜 유로존에서 나가려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이 그리스의 향방에 대해서 임형록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스 국민투표 혹시 결과 예상하셨어요? 네, 예상대로입니다. 반대할 걸로 예상하셨어요? 지금 그리스 사태는 얘기가 좀 굉장히 좀 깁니다. 10분 네. 정도의 시간이 좀 주어졌는데요. 일단 그리스를 이해하시려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 유로라는 게 탄생하고 유로존이 나왔을 때부터 거슬러 가야 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유로존이라는 거는 돈을 같이 쓰자는 것이죠. 그렇죠. 돈을 같이 쓰자면 금리가 하나 결정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금리를 결정한 기관인 중앙은행 하나 나오겠죠. 예, 근데 반대로 말하면 미국의 달러와 대척점으로 존재한 유로화이기 때문에 너무 값이 빠져서 곤란하겠죠. 그럼요. 그래서 적절하게 예. 값어치를 유지시켜주는 장치가 필요했고 그 말은 즉 유럽 중앙은행은 상당히 보수적이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게 이제 유럽의 특징이고요. 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유로존 문제는 기본적으로 말해서 만성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성질환이요? 네, 그러니까 예.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풍지박산되지는 않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풍비박산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스가 어쨌든 망가질 수도 있고 힘들 수는 있지만 유로존이 깨지지는 않을 걸로 보신다는 네, 아마 거죠? 탈퇴하는 수는 없을 텐데 그 얘기는 마지막쯤에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상황을 보면은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몇 년 전에 하고 2008년, 2009년도 모든 시작점은 뭐였냐면 미국이 문제가 발생하니 예, 위험 자산을 탈출시켜야겠죠.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이 좋았기 때문에 유럽에서 많은 돈이 미국에 가 있었습니다. 네, 그 돈을 빼고 유럽에서 살펴봤더니 위험했던 나라가 그리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에서 돈을 모두 빼버리니 그리스가 돈이 없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의 문제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는 그럼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유로존은 어떻게 해서 지금 생태계를 다스리고 있냐면요. 돈을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빚을 돈이요? 갚으래요. 예, 빚을 갚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돈을 예. 많이 벌어버리든가요. 네, 아니면 빚을 내지 않아야겠죠. 그게 긴축인 거죠? 긴축이죠. 무슨 예. 말이냐면 긴축은 무서운 단어예요. 여러분이 긴축은 정말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무섭냐면은 긴축을 하게 되면 사람이 살이 쫙쫙쫙 빠지고 근육까지 빠져버려요. 네. 어떤 말이냐면 정부 수지는 무조건 적자야 됩니다. 예, 정부가 돈을 시장에 꾸역꾸역 뱉어줘야 토목공사도 돌아가고 전기공사도 돌아가고 댐도 보수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수 경기가 돌아가는데 예. 긴축이라는 거는 정부가 돈을 아끼라는 소리죠. 그렇죠. 안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연금도 주지 말고 우체국 서비스도 더 줄이고 뭣도 예. 줄이고 뭣도 줄이면 기본적으로 정부가 쓰는 돈은 국내에서 알뜰살뜰 돌아가요. 근데 이게 국민들은 왜 이걸 택했죠? 왜냐하면 이건 그리스가 원한 게 아니라요. 예. 독일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네? 독일이 그렇게 독일이? 하도록 원했어요. 아니, 독일은 더 긴축을 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예, 더 긴축을 하라는 거였죠. 근데 예. 긴축을 하다 보면 정부 수지가 적자가 개선되겠죠. 예. 이게 바로 빚이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이걸 그리스한테 요구를 했는데 네. 그리스가 그렇게 했더니 근육까지 너무 빠져가서 너무 힘들다고 지금 계속 불평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었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로존의 해법은 미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주 독립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미국하고 유럽은 관계가 전혀 없고요. 그 말은 미국을 등에 업은 IMF는 그리스한테 냉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유로존의 문제를 담당하는 ECB나 독일이나 프랑스는 그리스 문제에서 냉정하게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했던 거는 뭐냐면 정부의 빚을 줄이라는 거여서 정부가 연금도 줄이고 공무원도 줄이고만 요구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리스는 되게 불만이 많았었죠. 그래서 성장률도 더뎌지고 뭐 여러 가지로 힘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예. 국민들이 불만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여기까지가 언제까지 상황이었냐면요. 2013년 말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작년에는 사실 조용했었죠. 작년에 그리스나 유럽 얘기는 특별하게 나오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랬던 것 같네요. 2013년에 비해서는요. 왜 그러냐면은 예. 그때는 그냥 뭐였냐면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유로존 얘기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유로존의 중앙은행은요. 미국의 양자차 안정 하나처럼 새 돈을 찍어가지고요. 그다음 그리스가 발행하는 신규 국채 있죠. 네. 즉 새로 빚을 내려고 하는 시도를 사주는 건 금지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만들었던 게 EFSF라는 임시기구였고 그게 ESM이라는 거로 지금 돌아가서 정식기구로 돼 있어요.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기구 갖고 있는 돈이 너무너무 적어요. 돈이 너무너무 적어갖고 이탈리아가 갖고 있는 정부 부채의 절반도 못 갚는 정도의 수준으로 시작했어요. 그건 왜 그렇게 시작을 했나요? 왜냐하면 돈을 예. 안 내려고 그러니까요. 예.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민간은행들이요. 픽스 국가들의 국가채권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내 갖고 있는 국가채권이 아이템처럼 지금 녹아서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유동성을 만들려고 시장에 팔아버려야겠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예. 발생했어요. 그래서 제발 팔지 말고 멈춰야 해결할 거 아닙니까? 라고 그래서 그때 사르코지 대통령이 유럽 중앙은행에 가서 1년에 그다음에 1%의 금리로 돈을 빌려올 수 있는 사르코지 트레이드를 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게 LTR로 하는 겁니다. LTR로. 예. 이제 그렇게 해결하고 신규 국채 사주는 거는 돈을 조금 열심히 해줬어요. 예.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유로존을 해결하는데 유로존 당사자들 있죠. 미국은 빼야 돼요. 미국은 관계 하나도 없어요. 당사자들이 적게나마 최선을 다했다는 걸 우리한테 계속 보여줬던 거예요. 몇 년 동안. 네. 그래서 믿었었어요. 그럴 예. 거라고. 그런데 완치된 건 아니고 대신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빚을 갚는 방법은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려면 돈을 많이 시장에 넣어야겠죠. 그렇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생기겠죠. 예. 그러면 독일은 싫어해요. 왜냐하면 난 잘못이었기 때문에요. 네. 기본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리스나 픽스 국가들은 긴축을 좀 해다오. 예. 그래서 돈을 많이 아끼면 부채가 줄잖아라고 말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리스는 계속 따라왔었는데 그래서 작년까지 잠잠했는데 왜 올해 하필이면 그러냐를 지금부터 말할게요. 후반기 보니까요. 네. 기본적으로 말하면 미안하지만 그리스는 그리스로 보시면 안 돼요. 그리스 뒤에는 아니 러시아가 지금 뭐 다 그대로 보면 안 된다고만 말씀을 하시네요. 예, 그리스 다음에는 러시아가 있어요. 예. 얼마 전에 혹시 기억나세요? 러시아가 터키하고 천연가스 사업을 하겠다는 발표를 올해 몇 달 전에 하고요. 예. 한 달쯤 전인가 그리스가 문제가 생기면 러시아가 들어가겠다고 말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아, 기억납니다. 예. 예,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러시아는 가스전을 수출하는 걸 아주 큰 목표로 삼고 있는데 네. 거기에 지금 들어간 나라가 터키 다음에 그리스 쪽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 다음으로 오면 알바니아 이런 쪽으로 가스전 얘기를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독일까지 네. 연결되는 게 러시아한테는 제1차계예요. 근데 러시아나 그런데 독일은 그거를 싫어합니다. 네. 이게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리스를 너무 심하게 독일이 뭐라고 하면요. 예. 그리스는 러시아한테 붙어요. 이거 굉장히 새로운 해석인데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건데요. 예. 이거를 꼭 그 ITN에서 특별 방송 같은 걸 저기에서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야 돼서요. 10분으로는 다 못하니까. 예, 예. 이게는 패권과 관계된 문제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를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면은요. 예. 즉 20이나 독일이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면 그리스는 어디로 가냐면 러시아 쪽으로 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정치학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겠네요. 아주 이제 피곤해진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요. 미국의 IMF는 냉정하게 받을 거 받고 안 줄 거 안 줄 거 정리하려고 할 겁니다. 미국은 그러면요, 유럽은 교수님. 관계가 없어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일단 그래서 긴축 반대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리스가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하는 것도 독일은 일단 뭐 원했다 혹은 예상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요. 이미 그건 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그리스는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이제 막아야지 될 채권도 좀 있고 네네. 이렇게 되면은 유로존을 탈퇴하느냐 마느냐 이제 이게 관건인 것 아닙니다. 같은데요. 유로존 탈퇴는 한참 뒤 얘기고요.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셨을 때 50년의 눈물이요. 유로존에 50년의 눈물이 유로라는 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 몇 년 만에 깨지지는 않습니다. 기본 구조가. 예. 그러고요. 지금 그 메르켈 입장에서는 이제 타협을 모색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푸틴이 뒤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교수님 그래서 설명 들으려면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돼서 지금 재무장관이 사퇴하고 하는 건 뭐냐면 새로운 협상자의 부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땡깡을 피워놓고요. 예. 그다음 합리적으로 정리를 하려는 협상가들이 나올 거라서 그런 수준이라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 세계는 꾸역꾸역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너무 큰 걱정 없이. 돌아간다. 예,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체적으로. 예, 지금은 예. 근데 안타깝게 미국은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뭐 미국은 여기 별로 껴있는 게 없죠.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중국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중국은 네. 안에서 잘해 나갈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이 얘기도 나중에 해야 되는데 꼭 YTN에서 나중에 예. 한번. 아 이게 증시에서 지금 걱정하는 게 그리스하고 중국인데 둘 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 보면은 시장은 다 그렇게 돌아간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알겠습니다. 마시고요. 지금은 어떤 거냐면은요. 예. 작년에는 되게 조용했을 거예요. 뉴스도 없고 올 초까지 없었죠. 네. 근데 유럽 문제는 그냥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으로 알겠습니다. 생각하시고 접근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네.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 예. 사태와 관련해서 이명록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지동 김수미예요. 차오르 정렬 2588 대리운전 2588 좋아요. 차우가 똑같아요. 2588 언제나 어디서나 2588 좋아요. 차우가 같아 2588 네, 생생경제 3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4부가 이어집니다. 4부에서는 경제주치의, 오늘은 재무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에는 그리스 사태 때문에 지금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은 유럽 나라들이 있죠. 이 나라들이 환율 방어에 나섰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대외 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의 필수 지침, 세계 경제가 우리 장바구니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경제 이슈. 네,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이고요. 이장원 연합 인포맥스 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지 못하시죠? 아, 요즘에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쁘죠? 네. 예, 지금 그리스 얘기를 혹시 이 전 인터뷰 들으셨어요? 아직 못 들었는데. 아, 못 들으셨군요. 대충 감은 잡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 문제가 워낙 이제 심각한데 뭐 네. 지금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스위스는 스위스 프랑스고 스웨덴도 크로나 쓰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이런 나라들이 환율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하던데 이게 그리스 사태하고 다 연관이 있는 거죠. 예, 그 넓게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예.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 사태 때문에 환율을 보면 유로화 환율이 많이 떨어지고 떨어졌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유럽 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 그러니까 스위스나 스웨덴의 이 화폐 통화 가치는 오히려 오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이제 환율 방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유럽연합 밖에 있는 나라들, 스위스나 스웨덴 같은 나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안전한 그 예. 나라들로 좀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유럽 쪽에서 좀 불안함을 느낀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이 자금들이 가는 곳이 주로 스위스나 스웨덴 그렇군요. 이런 나라들로 좀 가고 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더 오르게 되는 그런 네. 어떻게 보면 이중고라고 볼 수 그러네요. 있는데요. 특히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정밀기계라든가 시계를 수출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제약 약도 있고 근데 이제 환율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수출 경쟁력에 타격을 받게 되니까 네. 중앙은행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고요. 지난 1월 달에 그
최저환율제 제도를 유지를 했었는데 예. 그거를 이제 폐지를 했고요. 그 후에도 지금 환율이 진정되지 않으니까 예. 시장이 개입해서 그 환율을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내려서 자기네 나라 그 환율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스웨덴은 지금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35%. 맞아요. 예.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네. 그만큼 이 환율 부담이 크다 보니까 계속 금리를 내렸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까지 가게 된 거고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그 그리스 문제가 좀 빨리 해결이 돼야지만 예. 좀 해결이 이 나라들도 좀 숨통을 트일 텐데 뭐 앞선 코너에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이게 상당히 장기화될 그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주변 나라들도 이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아시아 쪽에서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있는 게 뭐냐면 동남아시아, 네. 이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은 요즘 그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돈이 많이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이 돈이 주로 이제 가는 곳이 뭐 미국도 있지만 그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싱가포르로 많이 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싱가포르 환율도 좀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예. 유럽에서 그 벌어지는 유사한 현상이 지금 동남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안전한데 우리나라로 오지. 우리나라로 오는 건 예. 우리 당국자들은 그걸 굉장히 바라고 있고 네. 한데 제가 당국자 같아요, 지금. 네. 작년, 재작년에는 실제로 좀 그런 자금 흐름이 좀 있기는 했어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좀 그런 모습은 좀 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걱정되는 게 중국인데요. 네. 중국 증시가 이 또 올라갈 때도 엄청 올라가더니 내려갈 때도 또 뚝뚝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부양책을 또 내놨던데요. 예, 지금 뭐 증시부양책 2탄이라고 네. 해서 내놨는데 어떤 건가요? 예, 뭐 IPO 속도 조절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 후강통이라든가 이런 증시 개방을 하면서 그 자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때를 틈타서 기업 공개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기업 공개를 하면은 그 주식 물량이 많아지니까 그 부담으로 이제 주가가 좀 폭락하는 그 현상이 있는데 네. 앞으로 중국이 IPO를 좀 자제하겠다. 좀 숫자를 제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금 수혈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수급 기반이 좀 무너져 있는 거기 때문에 증시로 자금이 들어오도록 하겠다.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연기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인데 양로기금이 있고 사회보장기금 이런 장기 자금들이 있는데 이런 자금들을 좀 증시로 오게 하겠다. 이런 대책을 발표했고요. 또 이제 인민은행이 중국 증권금융공사에 유동성을 지원해서 그 돈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주식을 매입하게 하는 그런 네. 주가 부양 정책을 지금 밝혔고요. 이게 이제 2탄이라고 하는 게 1탄이 또 있습니다. 1탄은 그 7월 1일 날 발표한 건데 이제 주식 거래 수수료를 인하하고 맞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신용 규제가 좀 강했었는데 중국이 그런 규제를 좀 완화하는 게 이제 1차 대책이었는데 이 대책으로 지금 어느 정도 막지를 못하니까 또 대책을 내놓은 거고 이제 3탄의 대책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증권거래세 인하라든가 네. 그다음에 대규모 뭐 경기 부양책 돈을 풀어서 이제 실물 경제를 부양하는 그런 정책을 좀 예상할 수 있는데 이게 일종의 히든 카드로 볼 수 있고요. 네. 2008년에 그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4조 위안을 투입했는데 그때 이제 중국 증시가 이제 반등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이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과거 사례를 보면 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 중국 증시가 굉장히 반응을 민감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폭등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국 증시가 요즘에 그 정책을 내놓으면은 뭐 하루 이틀 반응하다가 곧바로 뭐 폭락하고 그렇죠. 특히 이제 금요일마다 폭락한다고 그래서 매주 금요일 날 검은 금요일 이 뉴스 헤드라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 금요일에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역사가 반복된다 그러지만요, 꼭 반복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거래세 내려서 증시 올라가고 그랬지만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중국은. 네,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카드를 쓰고 있는데 그게 안 먹히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아직 2탄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3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지금 예. 이걸로도 안 되면 이제 마지막 예. 카드로 이제 쓸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이에 일본은 동남아시아에다가 대규모 원조를 또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 동남아시아하고 일본은 그다지 뭐 이렇게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었고 왜 네. 갑자기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죠? 예, 일단 이제 중국을 견제하려는 좀 포석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아, 예, 그렇군요. 이게 이제 외교적인 그 문제랑 같이 결부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예. 요즘 이제 아시아 쪽 정세를 보면 중국이 이제 막대한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주변국에 일종의 선물 보따리를 풀면서 좀 이렇게 친구를 만들고 있고 네. 또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라고 해서 최근에 중국이 주도하는 네. 어떤 세계 은행 같은 걸 만들어서 아시아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데 이제 일본으로서는 그러한 움직임에 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것에 맞서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중 한 가지가 이제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동남아시아 이쪽에서도 좀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예. 이제 경제 지원 이런 좀 카드를 쓰고 있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일본이 동남아시아에 7조 원 규모의 경제 지원을 좀 하기로 했고요. 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이 5개 나라가 대상이고 이 나라는 이제 메콩강을 끼고 있다고 해서 메콩강 주변국이라고 하는데요. 네. 일본이 이제 최근에 이 일본 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했고요. 거기서 나온 그 원조 내용이 이제 7조 원 규모의 공적 개발 원조 하겠다 이건데요. 이 메콩강 주변은 좀 전략적 가치가 굉장히 큰 지역이고 또 네. 이제 외교적이고 뭐 지정학적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제 세계 공장을 역할을 하던 그 중국이 이제 임금 인상이 이제 많이 되니까 이 동남아시아 이 메콩강 유역으로 세계 생산 기지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같은 데도 우리나라 삼성이랑 LG가 좀 들어가 있고 네. 경제 발전이 좀 많이 기대되는 그 메콩강 유역 나라들인데 일본이 이쪽 지역에도 좀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예. 차후에 어떤 그 생산 제조 기지로서의 그 입지를 강화하려는 그런 좀 포석으로 보입니다. 힘 있는 나라라 좋긴 좋네요. 예. 이렇게 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대규모 지원도 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인프라 개발을 통해서 나중에 또 수익을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일석이조의 어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운 좋은 아베. 예, 그렇습니다. 예. 중국에서는 요즘 술이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불황을 반영을 하는 건가요? 이제 오래된 그 경제 격언들을 보면 예. 불황이 오면 립스틱 판매량이 늘어난다. 네. 그리고 술 판매량이 늘어난다. 이게 이제 불황이 오면은 이제 여성들이 많이 일하러 나간다고 해서 립스틱 판매가 늘어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예. 다른 곳에서 이제 들었습니다. 아니 그 비싼 사치를 못 하니까 네. 작은 걸 산다고 해서 립스틱 효과라고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도 또 얘기가 되나요? 예, 그렇게도 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네. 술 판매량이 느는 거는 이제 경제가 이제 안 들어가니까 너무 이제 속상해서 술을 먹는 사람이 늘어나서 네. 이제 판매량이 늘어난 건데 중국이 최근에 이제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주가가 폭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술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술이 이제 바이주라고 해서 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백주라는 술이 있어요. 근데 이 바이주의 매출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이 바이주를 만드는 회사가 마오타이라는 회사인데 네. 5월까지 올해 매출 목표의 60%를 달성했고요. 예. 앞으로 3, 4개월 뒤 그러니까 한 8, 9월 정도면 올해 목표를 달성할 걸로 보인다. 그만큼 이제 술이 잘 팔리고 있다. 예. 이런 얘기인데요. 이 바이주 시장이 최근 2년 동안 굉장히 침체기였습니다. 경제 성장 속도도 이제 둔화되고 뭐 소비 시장이 위축되고 그랬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부진을 떨쳐버리고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네. 그런 좀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술 소비가 늘어나니까 가격도 좀 오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오타이 팔고 있는 그 업체 주식을 사야겠네요? 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마오타이 예. 주가가 지금 굉장히 오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요즘 중국 증시가 폭락하고 있다고 해서 예. 뭐 검은 금요일 얘기는 하지만 마오타이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장원 연합 인포맥스 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든든한 우리 집 경제 주치 생생 주치. 경제주치 오늘은 재무 상담 시간입니다. 에듀머니 김준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보험이더라고요. 네, 예. 사실 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네. 이 보험도 뭐 유지할 거냐 아니면 해지할 거냐 또 뭐 그렇죠. 대출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예. 보험을 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히나 뭐 그냥 실손보험이나 뭐 이런 거 말고 변액보험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일단 뭐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한때는 굉장히 투자 이었죠. 상품으로. 예. 근데 이제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그래서 보니까 뭐 2011년이 변액보험 판매가 한 200만 건 정도 됐었는데 2014년 되니까 한 110만 건. 아이고. 상당히 이제 예. 많이 감소했는데요. 최근 약간 늘기는 했는데 또 이제 주가가 또 하락하고 하면 이제 문의가 좀 줄어드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보험사에서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 초회보험료로 따져보면 2013년 1월이 2,519억 원. 네. 이었는데 2014년 1월에 830억 원 정도로 해서 많이 줄었네요. 거의 33% 수준으로 대폭 이제 감소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변액보험이라는 게 보험도 되고 펀드도 되고 그래서 이제 투자 상품으로서의 어떤 그런 주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잘 모르고 뒤에 보험만 예. 믿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네, 사실 네. 이제 이게 보험과 펀드의 양면성이 있는데 이제 판매를 할 때 어떤 면에서는 보험이다라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떤 면에서는 펀드다라고 판매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예. 이걸 이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잘못 이해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 변액보험은 실적 배당형 상품이에요. 그래서 네. 원금 손실 가능성이 분명히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비나 유지비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네. 실제 이제 계약자가 생각하는 기대 수익에 비해서 중도 해지하게 되면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년간 수익이 한 20% 정도가 낮다. 네. 이런 변액보험이 있다. 그러면 중도 해약하면 흔히들 이제 계약자분들은 그래도 한 20%에서 몇 프로 빼고 나머지 수익은 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사업비나 위험보험료로 거의 한 15% 정도가 우선 먼저 빠져나가고 네.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펀드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실제 뭐 그리고 해지하면 한 2% 정도의 해지 가산세가 이제 예. 공제가 되고 하니까 실제 수익은 0%입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기대하는 수익률하고 실제 수익률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이 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중도에 이거 아니다 생각해서 해약을 하게 되면은 100% 손해를 본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거의 뭐 최근 5년 이내에 해지한 걸 보면 대략 한 60% 정도가 돼요. 예. 10명 중에서 한 6명 정도가 이 변액보험을 해지했는데 뭐 실제 사례들을 보면 한 2, 3년 후에 결혼을 해야 될 분이 이제 설계사가 네. 일시납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들면 수익도 괜찮고 네. 나중에 원금은 가져간다라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이분이 뭐 예상과는 달리 1년 만에 결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을 해지했더니만 그때 가입하실 때 원금이 5천만 원인데 1년 이후에 해지를 하니까 해약 환급이 4,500만 원. 그래서 500만 원 정도를 그대로 손실을 본 거죠. 이렇게 네. 해서 민원이 제기된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금융소유자 보호 원칙 중에 하나가 적합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객이 목적에 부합하는 상품을 가입하게 하는 게 이제 적합성의 원칙인데 이런 원칙에 맞지 않게 판매한 사례들이 제법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설명을 잘 듣고 가입하셨나 불안전 판매는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긴 사실 이제 하네요. 불안전 판매 소지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좋은 면만 부각해서 그렇죠. 몇 년만 지나도 최소한 예. 원금은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뭐 수익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던 상황인데 실제로 2, 3년 이내 그리고 결혼이라는 거는 본인의 생각과는 달리 더 빨리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원금을 손해 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상품으로 가라. 뭐 이런 제안들을 분명히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은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 보험 소비자가 알아야 할 변액보험에 대한 가입 요령이 있다면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가장 먼저가 일단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네. 실적 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분명히 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금하고 다른 점이고요. 펀드하고는 다른 점은 납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사업비를 빼고
빼고 이제 펀드에 투자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생각보다 낮을 수 있다라는 네.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 목적 그리고 투자 성향에 따라서 가입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이제 2, 3년 이내의 단기적 재무 목표라면 아무리 수익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 상품이 아니라 다른 상품에 좀 가입을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입하실 때는 회사 선택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회사에 따라서 사업비가 한 2배, 뭐 7%에서 한 14%. 사업비가 뭐예요? 예,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예. 이 보험을 운영하기 위한 제 비용들. 그렇죠. 그다음에 예. 이제 설계사 수수료라든지 보험회사가 가져가기 위한 뭐 이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사업비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 사업비 차이가 한 2배, 뭐 7%에서 많게는 14%이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보험사 선택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10년 이상 장기 상품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10년 이상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 가입을 하셔야만 손해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료를 보니까 한 상위 10개사 그 보험사의 기준 5년 이내 해지권 이게 납입한 보험료가 27조 9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해지 환급금이 중도인출금 포함하더라도 21조 7천억 정도 돼서요. 네. 환급률이 한 78%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지금 나와 그렇군요. 있습니다. 많이들 네. 근데 중도에 찾아가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변액보험 판매가 지금은 좀 줄어들고 있어서 보험사들은 또 다른 보험 판매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변액보험이 예. 줄면서 막 늘기 시작했던 게 보장성 보험인데 예.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국민 대다수가 가입했다고 하는 실손보험. 실손보험이죠. 네. 예. 이게 2013년 말 기준으로 보면 한 3천만 건 정도 가입돼 있다고 합니다. 거의 우리나라- 모두가. 예, 그렇죠. 이제 뭐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든지 예. 일부 제외하고는 거의 다 가입하고 있는데 이 보험도 2년 이상 유지하는 비율이 한 50%에서 60%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합니다. 실손보험은 그래도 좀 가입하고들 있지 않나요? 네. 일단 많이들 가입하시는데 네. 일단 뭐 경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예. 애초에 이제 판매했던 것과 실제 소비자가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른 이유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2년차 유지율이 좀 낮다라고 하는 거는 네. 설계사들도 이제 보험을 관리해주는 설계사들도 이직이 좀 잦은 이런 데리고 문제도 또 가는군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이렇군 사실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손해가 나고요. 보험사 입장에서도 뭐 계속 보험료가 계속 줄어드니까 네. 손해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우리 실손보험 중에서 그 소비자들이 많이 불만을 갖는 게 나중에 이렇게 조그맣게 설명하고 하는 게 네. 갱신 시에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이 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인상률은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초 발표한 자료도 보면 뭐 거의 두 자릿수, 최대 17.9% 정도. 두 자릿수예요? 예, 평균 예. 두 자릿수 인상률인데요. 그리고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 이때 보험 가입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예. 보험료가 낮다 이런 것보다는 절판 마케팅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그 같아요. 뭐예요? 절판 마케팅이? 이게 올해 초에 예. 나왔던 건데 이제 이렇게 실손보험 인상률이 높아지니까 네. 금융위에서 본인 부담금을 좀 높여서 예. 새로 설계를 해라 이런 발표가 나왔는데 그렇죠. 예, 이때 이제 보험사에서는 이제 올 3월이 아니면 보험이 더 안 좋아진다. 이렇게 가입을 막 시켰거든요. 맞아요. 기억이 예, 나요. 예. 예. 그러니까 정작 이거는 지금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올 하반기 이제 8월 지나서야 확정이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본인 부담금 분명히 예. 높아진다고 했는데 예. 이 경우에도 비급여만 해당하는 걸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 판매할 때는 예. 이렇게 이제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꾸는 예. 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제 이번 기회가 아니면 못한다. 못한다는 식으로 계속 가입을 시키는 거죠. 홈쇼핑 이런 게 좀 마케팅이죠 이거. 그렇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랬군요. 이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기는 나는데 실제로는 비급여 부분에만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마 아직. 한도도 아마 예. 최대 한도 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할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개혁 방안 후속 조치로 내놓은 게 금융 복합 점포를 운영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이 복합 점포라는 게 은행, 증권 뭐 이런 것들이 한 장소에서 예. 가입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고 뭐 그런 점포를 얘기를 하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좋은 거예요? 일단은 뭐 최근에 발표된 거는 여기에다가 이제 보험사까지 입점하겠다. 은행, 증권, 예, 보험 다. 예, 예. 했는데 뭐 1차적으로 얼핏 보면 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다 원스톱으로 가입할 수 있다. 백화점이네요. 예, 마치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이 금융상품의 성격에 있습니다. 금융상품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상품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굉장히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편리성만 한 곳에만 가입한다. 이거는 엄청나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보니까 카드사들이 이제 보험사 상품을 팔면서 마치 이제 고금리 저축인 것처럼 광고해서 그 금융당국의 제재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카드사들이요? 네, 그러니까 카드사들이 이제 그
보험 보험 거를, 상품을 예. 판매를 많이 하잖아요. 예. 콜센터를 통해서. 네. 이러면서 이제 고금리 저축이라고 예. 광고를 했다가 이게 이제 금융 당국에서 지금 제재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예. 것처럼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이렇게 이제 편리성만 너무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피해는 거의 이제 소비자한테 그렇죠. 그대로 전가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드사에서 자꾸 전화 오는 거 제가 다 끊었더니 네. 보험 얘기만 나오면 딱 끊었거든요. 네, 대부분 이제 그런 예. 그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예. 그런 마케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피나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겠군요. 그런 게 이제 다 속을 수 있는 우려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편리성만 따지지 마라라는 네, 말씀이었습니다.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핫한 여름 식혀주는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의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280만 원 할인. 또는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쉐보레와 함께라면 당신의 여름은 더욱 쿨해진다. 7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와 함께 하셨습니다. 생생경제에서 준비한 선물 받으실 분은요, 5일 연구님 외 2분이고요.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생생경제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방송된 내용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인터뷰 내용은 전문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